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황승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러 고명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 조동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가 드린 글은 저 펜앤마이크 칼럼으로 쓴 글인데 저한테 어떤 글을 이제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일 먼저 쓴 글이 이 상속세의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 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2편도 쓰고 또 2편에 대한 반응이 또 좋아서 3편까지 쓰게 됐습니다. 아마 아까 저 소개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아닌데 아마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쓴다고 해서 아마 더 주목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칼럼을 이 주제로 제일 먼저 쓰게 됐냐면 이 제도가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늘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주제를 펜앤마이크 칼럼을 부탁받았을 때 쓰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글에 더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글에 이걸 막스 공산당 선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스 공산당 선언에 보면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국유화한다. 토지 소유 폐지하고 국유화한다. 은행 국유화한다. 교통, 운송수단, 공장 국유화하고 망명자 재산 몰수, 높은 상속세에서 또 그 재산 다 몰수하고 국유화하고 또 이런 거 보면 지금 일어난 일들하고 대단히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공산당 선언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실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밑에 보면은 모든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 그러니까 부모 손에서 떠나도 되는 그 나이부터는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교육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들 다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사적 소유 금지, 저게 상속세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해방 이후부터 쭉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높은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 이제 상속세는 이중과세인가? 그런데 상속세 하면은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내겠구나. 그래서 상속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그런 거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망세라고 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죽음과 동시에 뺏어간다. 그래 사망세죠. 사망세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다 상속세라고 하죠. 근데 이 이중과세인가? 어떤 재산을 모았을 때 그 재산은 그 아버지가 소득세를 내고 모았는데 그걸 안 쓰고 모았다고 해가지고 죽을 때 또 세금을 내라. 이중과세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자식이 받았는데 그 받은 재산을 자기가 쓰려고 할 때 또 예를 들면 회사를 물려받았다. 회사 물려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그 회사의 자산을 자기한테 옮기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냐면은 급여나 혹은 배당이나 이렇게 받을 때 또 세금을 낸다. 이 삼중과세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조금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이 체제 하에서 위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유사한 것들이 그 헌법소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위헌이다. 그 얘기도 또 나중에 또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런 상속세가 부과되었을 때 과연 이게 상속세를 낼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합리적인 거냐? 예를 들면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 돌아가시고 구광모 회장이 이제 그 물려받았는데 정확하게 뭐 1조 5,200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치고 이걸 상속받았을 때 세금은 60%니까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억에 해당되는 그 60%를 주식으로 다 내버리면 받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국유화 되어버린 거죠, LG그룹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세금을 내겠다 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2천만 원 이상 되면 5년 동안 또 처음 내고 그 다음 5년 동안 6년 동안 나눠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광모 회장이 1,600억인가를 뭐 어떤 다른 회사 주식을 팔아서 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낼 건가? 만약에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배당을 받는다 또 혹은 급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9천억을 내기 위해서 급여를 받으려면 뭘 받아서 46.2% 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9천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46점이 뭐 대략 50%라고 치고 9천억을 내려고 하면 1조 8천억을 배당을 받아서 그 중에서 50% 세금 내고 나머지로 상속세 내고 그러면 자기가 물려받은 것은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1조 8천억을 배당을 받아서 거기서 반을 세금 내고 또 나머지는 상속세 내고 이게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이런 국가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게 또 저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1,600억 정도를 내고 나머지 그런데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 배당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LG그룹의 모든 주주들한테 다 동시에 배당을 해야 되면 뭐 LG그룹 그 일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 30%, 뭐 20% 뭐 이 사이 될 겁니다만 그러면 1조 8천억을 배당받아서 50% 세금 내고 9천억 상속세 낸다. 이러려면 얼마를 배당받아야 되겠습니까? 5조, 6조, 7조 배당받아서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제가 칼럼에도 그걸 썼는데 도대체 구광모 회장이 이걸 어떻게 낼지 도대체 제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문제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입니다. 65%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독일 저런 나라들은 만약에 물려받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혹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서 이어져 내려오던 기업이라고 하면 세금 낸다고 기업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이 물려받을 때는 징세 유예를 해주거나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사람들이 그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죠. 왜 활용하려고 하지 않나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새 정부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각종 편법만 양산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 50%에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최고 세율 26.3%의 2배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과세 최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세율 공제율의 축소나 폐지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따른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히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경우 세수가 늘기보다는 편법 회피만 더 늘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뿐 아니라 투자 의지를 꺾고 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기업들의 조세회피 유인도 줄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16개국이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평균 상속세가 26%인데 우리나라를 빼면 확 낮아지죠. 우리나라 빼면. 그런데 언론에는 대부분이 OECD의 상속세 평균 26%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죠.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만 따져보면 26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OECD 국가 전체 상속세 평균을 내면 14.5%입니다. 이것하고 비교해야죠. 아니면 있는 국가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해도 기자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OECD 상속세 평균 26%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65%인데 실질적으로는 50%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식이 물려받을 때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습니까? 좀 깎아줘야 되겠습니까? 깎아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자식이 무슨 죄라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가산세를 더 붙인다는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0%인데 할증이 붙어가지고 65%입니다. 다른 나라는 50% 자식이 물려받는다고 하면 30%, 20% 내려갑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만 자식이라고 해서 더 받는 이런 제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재윤경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상속세율을 인상하겠다. 초고소득자 상속세율을 인상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30억 초과가 50%인데 50억 초과를 60%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논의 안 된다.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60%이면 상속세 할증 적용하면 78%입니다. 왜냐하면 30% 할증이니까 60%, 30%면 18%가 더해져서 78%의 상속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50억, 저렇게 돈 많으면 낼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0억이라고 하는 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체입니다. 근데 그 기업체 그 재산은 돈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 기업의 가치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자본금이 1억인데 실제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산은 늘어나서 많더라도 실제 첫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억인데 그해 1억을 벌었다. 자본금방은 벌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은 10배로 칩니다. 그러니까 1억인데 1억을 벌었다고 하면 10배, 10억으로 칩니다. 가치를. 그런데 만약에 자본금이 1억인데 1,000만 원 벌었다. 10%를 이익을 남기면 그걸 액면가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3년치를 가중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주가가 얼마다라고 산정을 해서 그걸 곱하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 숫자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러니까 실제 재산이 아니고 숫자인 겁니다. 근데 재산 평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자식이 물려받았을 때는 할증이다. 왜 할증이냐라고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상속세로 더 회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78%인데 아까 LG그룹의 그 구광모 회장도 불가능한데 78%라고 하면 저건 뭐 가능하지 않죠. 웬만한 그룹들, 웬만한 조그만 중소기업도 그렇게 따지면 다 50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를 전부 국유화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는 분이 극히 적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나도 78%든 80%든 나도 한번 그런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부엌에 쓰는 용기 중에서 락앤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회사 그 사주가 아마 아프셨나 봅니다. 아프죠. 수술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잘못되면 이 회사 다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되시니까 그 회사를 홍콩계 펀드에다가 팔아버리셨답니다. 그래서 6,300억인가 얼마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정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가셨는데 그 돈을 다 갖고 가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거기서 또 뭐 다른 사업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른 사업을 하신답니다. 거기 가서 자식도 거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려주면 세금 제로입니다. 여기서 6,300억을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그 6,300억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갇힌 거죠. 팔았으니까 돈이 된 거죠. 여기서 있으면서 팔아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팔아서 자식하고 같이 베트남이든 어디든 뭐 말레이시아든 싱가포르 떠나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정권이 계속되면 아마 이 법 통과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투표를 붙이면 상속세 올리자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자고 하겠습니까? 내리자고 하겠습니까? 올리자고 하죠. 올리자고 하죠. 상속세 올리자고 투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이번에 중간고사 치지 말까 칠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이한테 사탕 줄까 말까 하면 뭘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투표에 붙이고 이런 꼴이 아마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상속세법 개정 현황. 예전에 6.25 직후에는 상속세가 단계별로 90%, 75% 이랬습니다. 그런데 61년도, 67년 저 사이에 아마 저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제3공화국 만들 그때는 30%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68년부터 다시 70%, 75% 이렇게 쭉 오다가 55% 오다가 지금 이제 50%가 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최대주주의 할증이 생기는 겁니다. 최대주주 할증이 생기다가 나중에 좀 더 정교가 돼가지고 주식의 과점주주인데 전체 주식의 50%를 넘으면 30% 할증. 50% 미만인데 그냥 구광모 회장처럼 뭐 20%, 30% 가지고 LG그룹 지배하는데 50% 넘지 않았으니까 그건 20% 할증. 그러니까 50%에서 20% 더하니까 10%가 추가돼서 구광모 회장은 60%를 내는 겁니다. 60%를 내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뭐 여러 나라들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 좀만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그러니까 스웨덴의 상속세 없는 10년 이런 책을 그 스웨덴의 어떤 저널리스트들이 썼습니다. 저기 2005년은 저 책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2005년에 상속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15년에 저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속세가 스웨덴이 70%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 정권 때 복지국가의 모델 모범이었으니까 70%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스트라라고 하는 무슨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회사가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 누가 돌아가셨겠죠?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 이 상장회사인데 70%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팔려고 내어놨는데 시장에 주식이 쏟아져 나온다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팔고 했는데 70%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상속세를 낼 때 6개월 안에 내야 됩니다. 그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 팔지 못하면 이제 뭐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 다 팔았는데 70% 안 돼서 다 팔고 세금 내고 이 가족들은 다 이민을 가버렸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이 경우가 나한테도 해당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락앤락의 그 회장처럼 재산 팔고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큰 회사들, 락앤락이라는 그 회사가 6천 몇백억이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다 펀드가 사는데 중국계 펀드 이런 데 되는 회사들은 그런 중국계 펀드가 와서 산다고 합니다. 이게 팔고 떠나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근데 스웨덴에서 아스트라는 그 회사가 그렇게 떠나니까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겠구나 라고 여겨지니까 떠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케아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가구 회사. 거기가 떠났습니다. 회사는 네덜란드로 옮기고 본인은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유팩 만드는 회사인데 종이에 우유를 담으면 젖으니까 그 종이 안에 코팅 막을 씌워가지고 그걸 특허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식품 회사들을 지금도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도 떠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사회민주당 정부 때 사회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연구를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2002년에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애자. 그래서 뭐 유예고 이런 거 없이 상속세 단어 자체를 없애자 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언제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안 걷기 시작했냐? 2005년부터. 그로부터 10년 뒤에 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안 걷으면 세수가 많이 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 책에서는 뭘 지적했냐면 상속세를 안 걷고 10년이 지났더니 오히려 세수가 늘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회사들을 확충시켰다. 그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자기 있는 개인 재산들도 더 투자하고, 개인 재산도 더 투자해서 회사를 더 안정화시키고,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회사가 늘어나면 그 회사에서 법인세도 내고 또 그 회사 직원들이 소득세도 내고, 그래서 오히려 늘었다. 이 얘기를 저 사람들이 저 책에서 썼습니다. 누가 했냐? 사회민주당 정부가 했습니다. 우리가 스웨덴 지상 낙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고 삽니다. 덴마크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삽니다. 세금, 월급 타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니까 다 투잡 뛰어야 되고,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못 살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꾼 게 상속세 제도입니다. 독일은 회사를 자식이 물려받을 때는 그 회사를 10년 동안 유지하면 상속세 면제해준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법을 시행을 쭉 해왔는데, 언젠가부터는 7년으로 낮췄습니다. 왜 낮췄냐? 세금 낸다고 회사 팔아버리고 세금 내고 떠나버리면 나머지 실업자 생긴 사람들 재교육시켜야 되고 실업 수당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그 회사를 유지시키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고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오너한테도 이익이고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후손들한테도 이익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0년까지 안 가도 되겠다. 7년만 해도 우리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낮춰주자.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평균 거기 혜택을 받은 회사들이 독일은 17,654개.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62개. 그런데 거기 독일도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85%까지 면제해주고, 이럴 경우에는 100% 면제해주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뭐 이렇게 회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자산이 아니고 뭐 이런 자산일 때는 뭐 8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세율이 0%이든지 그러지 않은 최대로 많이 낼 때도 85%를 면제해 주니까 15%를 냅니다. 그런데 15%만 과세를 하는데, 독일은 아까 저 표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독일은 상속세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15%에 대해서만 30%를 부과하니 실질 세율은 4.5%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요건을 채우면 0%다. 0에서 4.5%. 일본은 비상장 주식의 80%를 납세 유예해주고 5년 후는 납부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독일이 우리나라가 50%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과세 이제 30% 하면 65% 최고인데, 이 중과세 이거는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본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본이 55%이고 우리는 50%, 우리가 2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안 하죠. 근데 일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비상장 주식의 80% 납세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20%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는 것은. 근데 일본은 세율이 얼마라고 55% 아닙니까? 그래서 11%인 겁니다. 어떤 요건을 채우면 0%이고, 그래서 0에서 10, 최고로 많이 내는 게 11%이고, 독일은 최고로 많이 내는 게 4.5%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많이 내는 게 65%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도 써놨지만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이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대학에 기부하고 뭐 자선단체 기부하면 우리도 그렇게 세금 깎아준다, 미국처럼. 이러면 다 삼성도 대학 세우고 현대도 대학 세우고 LG도 대학 세우고 다 대학 세우죠. LG가 세금 내는 저 9천억으로 대학 세우지 왜 국가에 내겠습니까? 그럼 LG 대학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학교들이 뭐 스탠포드니 뭐 밴더빌트니 뭐 카네기 멜론이니 뭐 이런 우수한 학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부자들 욕하지 않습니까? 부자들 욕하지 않습니까? 탐욕스럽다고. 실제로 돈 벌어가지고 대학에 기부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게 돼서 제가 상속세 주주 끝나고 나서 기부에 대해서 뭐 썼는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목이 뭐냐면은 외로운 기부, 불행한 기부였습니다. 외로운 기부는 부산대학교에 뭐 얼마를 땅으로 양산 땅을 부산대학교에 뭐 내기로 했다가 소송이 이제 걸려서 결국에 그분이 졌지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10년 동안 있었던 그 부산대학 기부하고 그 다음에 생긴 소송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써서 냈는데 그 책이 이름이 외로운 기부였습니다. 책 이름이. 불행한 기부 아시다시피 예전에 수원에 있는 그 카이스트 교수 하시다가 물러나셔가지고 수원에 교차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그분이 아주대학 졸업하셨더라고요. 아주대학에 그 재산을 다 바치셨는데 재산 바쳤다고 해가지고 세금이 나와서 140억을 그 아주대학 그 재단에다가 나중에 재단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재단에다가 장학기금으로 냈는데 나중에는 이 할증세가 붙고 막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세금이 200 몇십억이 이제 나와서 10년 동안 그 소송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겼습니다. 2017년에 이겼죠. 그래서 이제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판하는 도중에 이제 암을 얻으셔가지고 그 재판이 10년 정도 갔습니다. 그분을 제가 그분 얘기를 쓰면서 제가 불행한 기부라고 제가 했는데 외로운 기부. 우리는 기부가 그렇습니다. 기부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미국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왜 그런 대학을 만들고 그런 대학 기부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수기업이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일본은 3,900 몇십 개, 독일은 1,500 몇십 개. 저때 한국은 기업이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제로인데 100년 이상 되는 그 기업이 한국은 7개 있답니다. 일본은 33,000개 있답니다. 제가 글에는 22,000개라고 썼는데 어디 보니까 또 33,000개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3,000개인데 우리는 단 7개 있습니다. 동화제약 이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60%, 65% 이렇게 걷어가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기본 정신은 이겁니다. 업종 유지해야 된다. 지분 유지해야 된다. 자산 유지해야 된다. 고용 유지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공제해 줍니다. 500억까지는 세금 안 내게 해줍니다. 지금 이제 제 글을 몇 번 쓰고 나니까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제 글 쓰고 나니까 항상 이렇게 아마 펜앤마이크가 한국경제에 계시던 분이 와서 하는데 한국경제는 항상 이걸 주시하고 보수 우파들의 어떤 방향타라고 보고 이제 펜앤마이크 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걸 보고 당장에 특집으로 몇 면에 대도 좀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2편, 3편 내고 나니까 매경에서 5번에 걸쳐서 상속세 시리즈를 했더라고요. 가압상속에 대해서. 근데 한 번 기사 낼 때마다
기사가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뭐 길게 냈어요. 그러니까 총 다 기사 합쳐서 뭐 20개 정도 이렇게 냈죠. 그러고 나서 기재부 장관한테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손보겠다 했는데 이제 이걸 손보겠다는 겁니다. 최대 500억까지를 우리가 면제해 저거를 이제 1000억까지인가 뭐 1000몇백억까지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딱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저 물 건너갔다. 아마 4월 달에 뭐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올해 내로 기재부의 목표가 올해 내로 가압상수에서 손보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손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파들이, 부자들 위한 정부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10년 이상 지속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최대 주주가 가족 포함해서 50% 이상인 지분 소유,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의 기준으로부터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이제 상속받은 지 2년인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고, 피상속인 경우에는 가업 영위기간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되고, 상속일로부터 그 전에 10년 동안의 50%, 5년은 대표로 재직해야 되고, 또 총 합쳐서 10년 이상은 대표로 재직해야 되고, 물려받고 난 뒤에 자산의 20% 이상은 처분 금지, 5년 이내 10% 이상 매각 금지. 그러니까 자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후에 10년간 정규 근로자 기존 고용인을 100% 유지. 중견기업은 120%, 중견기업은 120% 유지. 저거를 어기면 이자 붙여가지고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저걸 지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년 동안에 연평균 60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은 연평균 17,000 몇백 건인데, 그 다음에 1년 이상 휴업 금지. 그래서 이제 많이 나아진 게 뭐냐면 10년 이상의 기업일 때는 200억까지, 20년 이상일 때는 300억까지, 30년 이상일 때는 500억까지. 그런데 30년 이상 간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위에서 500억까지 이렇게 하면 다 말장난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분 유지, 지분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50% 지분 유지해야 된다. 저것과 가업 종사 기간, 10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 10년을 8년으로 줄여주고 많이 줄여줬다. 많이 완화해줬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어. 업종 범위를 업종을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종 범위를 좀 확대해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냉면집 하다가 스파게티집으로 바꾸면 업종이 다릅니다. 하나는 뭐 외식업이고 하나는 뭐 무슨 업이고, 이래서 냉면집을 장사가 안 돼서 스파게티집을 바꿨다 하면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 안 된다 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물어서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구스, 이 형광등 만들다가 이 형광등 안 팔리니까 LED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형광등 만들다 LED를 바꿨다 이러면 또 가업상속 그 요건에 어겼다 해가지고 또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전 그대로 하고 있으라고 하면, 형광등 계속 만들려고 하면 망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냉면과 스파게티, 이거는 같은 요식업이니까 그건 오케이. 그런데 거기다가 스파게티 집인데 거기다가 주류도 판다. 그건 안 돼. 우리 가업상속 제도가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다 노인들 뭐 단기 알바 시켜서 고용률 높아졌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회과 교수님도 이런 얘기한 게 별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혹독한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침해하면 뭐에 어긋나냐면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헌법 개정 한계.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으로 또 바꿀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권 같은 거죠. 자연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 때 과하다라고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상속세제도 있는 거 당연한데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과잉 금지 원칙, 저기 어긋나냐 그러면 권리구쟁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누가 헌법 소원을 했는데 이겁니다. 왜 내가 남들하고 달리 할증세를 내야 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할증은 왜 하냐면 그 대주주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대주주니까. 그 경영권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 해가지고 할증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데 저는 경총이라든지 그런 경제단체에서 변호사들,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 다 모시고 거기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헌법 소원해야 된다. 저 같은 법도 모르는 저 같은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총 같은 데서 받아들여서 또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런 거 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뭐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수집이 스파게티 확대하게 해준다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닌가. 절대 근본적인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런 개정은 안 된다. 그래서 생색은 내겠지만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걸로 이제 개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뭐냐? 기업들 다 떠납니다. 기업들 다 떠납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취업하러 굉장히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본어 모대도 뽑는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 한 사람만 한국어, 일본어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현수막을. 일본어 학원에서 붙인 겁니다. 일본어 배워서 일본에 취직하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그걸 일부러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서 한국 젊은이들이 얼만큼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일본이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무비자로 들어간 걸 그것을 그 무비자 입국 그 제도를 철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일자리 없으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기업이고 그 일자리 없어지면 떠나는 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떠납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떠납니다. 그리스도 기업들 세금 너무 많이 걷으니까 그 그리스 정치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죠. 절대 여러분들 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이 공약으로 또 정권 재창출해서 또 세금 올리면 기업은 떠나야죠. 기업 떠나면 이제 그 기업 떠난 거기에 쫓아서 젊은이들도 떠나죠.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는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민박치면서.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아.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각성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라 혹은 법안 발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친구들한테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발의하면 나 국회의원 안 된다. 그 얘기 사실일 겁니다. 그런 상속세 없애자, 줄이자 이런
법을 대표 발의하면 아마 다음에 당선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공짜발하고 일 안 하고 얻어먹고 이런 노비근성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이 뼛속 깊이 잠재해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그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노비근성을 한때 짧은 기간에 그 노비근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야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다. 이걸 잠시 동안 깨우쳐준 분이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 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끝나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해놓으신 그 관성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거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 혹은 이런 거에 가장 큰 걸림돌, 상속세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